안녕하십니까. 재무 전략의 정삼권입니다. 오늘은 재무 상태표 중에서 계정 과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또한 자본 변동표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그죠?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해서라든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그죠? 이 재무상태표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숙제 같지만 숙제라기보다는 좀 예습적 용어 설명을 좀 자기 나라 용어로 좀 부탁을 드렸는데 해갖고 오셨죠? 네. 물론 여러분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좀 용어를 이번 기회 한국 단어를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우리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정보를 그죠? 전달하는데 필요한 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국세청이나 그죠? 세무와 관련된 걸 재무제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무슨 회계라고 그럽니까? 세무회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관리 그죠? 내부적으로 필요한 거를 관리회계다 이렇게 칭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또 말미에 숙제 퀴즈를 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재무 상태를 어느 시점에서 살펴보는 것이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그죠? 기준점이 아니라 기간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즉 경영성과라는 말은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그죠? 오퍼레이션 하면서 매출되고 판매되고 또 원가를 들여서 제품 생산한 비용이라든지 이걸 차감했을 때 이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성과를 우리는 대형성과다 라고 칭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 중요한 것이 이런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자본이 변동되는 여기서 말하는 재무상태의 자본이 변동된다는 것은 주주가 변동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주가 변동된다는 소리는 주식이 늘어나고 줄었다는 것을 표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자본 변동표에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자본 변동표고 현금 흐름표는 우리가 매출을 기점으로 해서 돈을 들어오고 나가는 대한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현금 흐름표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재무상태표와 세 번째는 자본 변동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상태표는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차변을 왼쪽, 왼쪽을 차변, 데빗, 그 다음에 오른쪽을 대변, 크레디트. 그러니까 크레디트는 창조하는 거고 데빗은 말 그대로 줬더니 빚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는 모든 그 자산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자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은 그 뭐냐?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우리는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산을 영어로는 에셋이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시중에 따라 돌아다녀보면 뭐 미래 에셋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뜻이 에셋. 좀 같은 자산인데도 좀 용어를 달리 쓰는 경우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죠? 활용할 때마다 좀 용어가 애매한 게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1년 이내에 회수될 수 있는 것은 유동자산이고 1년 이내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는 고정자산이라고 그랬어요. 픽스. 오래 쓰니까 오랫동안 묶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국제법에 의해서 비유동자산이다. 유동이 아닌 자산이다. 이렇게 칭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좀 살펴보면 자산 안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의 차이는 이 자산 중에 현금화가 빠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목차 이제 개정 과목이라 그러는데 이 개정 과목이 저희 나라는 맨 위에 있는 것이 현금화가 제일 빠르게 되는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의 내용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 좀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돼요.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있고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 비유동자산이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개괄적으로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다음 시간에는 물론 손익계산서와 더불어서 이제 재무 상태를 분석해야 되려면 부채 비율이 몇 프로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또는 유동자산의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재무제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비율을 많이 분석해야 되니까 이 용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해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현금이 들어온 사례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부채는 크게 자산처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유동부채는 1년 내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또는 물건을 들여오고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줘야 되는 돈이죠. 그래서 1년 내에 돈을 줘야 되는 돈은 유동부채, 그 다음에 1년이 넘어서도 덜 돌려주는 그런 것들은 비유동부채라고 구별하는 거죠. 비유동자산이나 유동자산하고 구별이 기준점이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자본, 에쿼티라고 그러죠. 그죠? 자본, 에쿼티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은 좀 후반부에 여러분들이 따로 관심 있는 분은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게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 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계산 누계 이렇게 되는데 5번째가 중요하죠. 이익 잉여금. 그래서 이익이 났으면 운영을 그동안 1년 동안 운영을 해서 그죠? 회계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해서 이익이 나면 이익 잉여금이 있을 거고 손실이 났으면 손실금이라고 되죠. 손실 결성금이죠. 그죠?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변에 오는 건 자산. 어떻게 보면 차변은 플러스 개념이 많아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들어오면 어디에? 현금이.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그 보통 얘기 플러스. 그러니까 왼쪽은 플러스고 오른쪽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줄 돈이라는 거죠. 언젠간 줘야 돼요. 주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가 만약에 빼간다 그러면 주식을 받는 대신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나 자본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산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대변은 그래서 차변이 데빗이고 대변은 크레디트예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은 자본을 조달한 거고 왼쪽의 자산은 운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운영자금 그러면은 사실은 유동자산을 칭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나름대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먼저 자산계정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계정의 재무상태표는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죠. 그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현 시점에 말까지예요. 그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현재까지 상태죠. 잔액이죠. 그죠? 그래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 이제 유동자산 안에는
당좌자산이라는 거와 재고자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계정 과목을 미리 안다는 가정하에 이 수업은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생소하시면 좀 관련된 책을 회계에 관련된 책을 빌려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잠깐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좌자산은 현금성이 제가 빠른 순서라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제일 위에 항목 계정 과목부터 쭉 내려오면 돈이 현금화되기가 더 어려운 것들이에요. 사실 그죠? 맨 위에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그 안에는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과 유사한 수표라든지 당좌예금이라든지 그죠? 은행에 넣는 보통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현금성 자산은 되게 3개월 내에 회전이 되는 돈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투자 자산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증권이라든지 또는 매도 가능한 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출 채권. 여러분들 매출 채권 단어는 알으셔야 돼요. 거기 빨간표로 여러분들이 해놓으셔서 두 가지 계정 과목이 합한 거를 우리는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매출 채권 중에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물건을 주고 돈을 나중에 받겠다고 하는 것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죠? 돈을 상품을 줬는데 제품을 줬는데 돈을 후불로 받겠다. 보름에 주겠다. 내일 모레 통장을 넣어주겠다. 그러면 일단 외상 매출금을 잡아놨다가 상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물건을 주고 어음을 받을 경우, 그죠? 아직 돈은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받으럼과 외상 매출금이라는 용어가 매출 채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자국어로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수금. 미수금과 외상 매출금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렇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외상 매출금은 매출을 해서 그죠? 우리가 상품을 제품을 줘서 돈을 못 받은 거고 미수금은 상품이 아니고 돈을 받긴 받아야 되는 돈인데 상제품이 아닌 다른 거죠. 뭐 원자재를 줬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돈을 못 받긴 못 받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중고로 팔았어요. 그럼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준대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미수금, 그죠? 중고차를 줬는데 못 받았다는 거죠. 또 다른 것들 돈 받을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기업에서. 응? 그렇죠. 호텔 같은 경우는 그룹을 체인지할 때 좋은 그룹으로 했고 그동안 쌌던 것들을 또 작은 호텔에서 팔아요. 그게 이제 소모성 용품인데 그런 것들도 작은 호텔한테 팔면 그죠? 개수는 큰 대형 호텔은 똑같은 그릇이 통일되게 몇천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몇 년 쓰면 없어지거나 깨져서 수요가 모자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체인지할 때 바꿀 적에 그걸 이제 중고로 자그마한 호텔에서 판매했을 때 이제 후불을 받는 게 미수금이죠. 이제 미수 수익 같은 거는 지금은 팔긴 팔았는데 그게 아직 거래가 정식적으로 안 일어나고 내년에 정식적으로 사겠다고 하고 우선 물건을 빌려준 거죠, 사실. 그런 걸 이제 미수 수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선급금은 돈을 먼저 선불로 준 거죠. 왜? 물건이 귀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면 물건을 또 싸게 사기 위해서 왜냐면 상대편이 자금이 부족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보다 돈을 먼저 빌려준 형 대신에 나중에 물건을 다음 달에 그죠? 또 준다고 그러고 이래서 계약금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에서 계약금으로 준 거죠. 계약금을 주면 먼저 지급을 한 거잖아요. 상급금으로 준 거죠. 계약금으로 해서 다음 달 또 내년에 물건을 준다 그러면 상급금이고요. 또 상급 비용은 말 그대로 비용인데 먼저 준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비용적인 걸 먼저 다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할부금, 자동차 할부금을 일시불로 먼저 1년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보험료 같은 것도 그렇죠. 그죠? 선불로 비용, 보험료를 내년 6월까지, 지금부터 내년 뭐 4월까지, 그죠? 1년치를 먼저 줘야 된다. 그러면은 금년의 비용은 비용인데 나머지 내년에 쓰는 거는 그 내년에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그걸 나눠서 성급 비용을 나눠서 내년치에 해당되는 성급 비용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당좌 자산이다 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물론 이외에도 계정값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알아두시면 분석하는데 참고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재고 자산은 이것 또한 중요하죠. 그죠?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이제 물건을 생산하거나 팔기 위한 자산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에 있다거나 창고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고예요. 창고에 있는 자산이다. 상품이라든지 제품. 이 중에서 상제품은 돈을 현금화하기가 제일 빠르잖아요. 반제품이나 원자료, 부자료는 많이 팔려면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부재료고 제공품, 또 수입을 해왔을 때 아직 돈은 나갔지만 이제 아직 미착 상품으로 잡혀 있는 거, 그다음 적성품, 그다음 시성품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역과 관련되고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재고 자산에 대한 거고, 다음에 이제 비유동 자산 중에는 투자 자산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년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 예금이라든지 좀 긴 거, 1년이 넘어 한 3년 되는 거죠. 그런 거 정기 예금으로 된다든지, 또 장기성 예금이라든지 좀 길게 되는 예금들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또 하는.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이라든지, 뭐 여기서 말하는 투자 부동산이라는 거는 쌀 적에 내가 미래에 이제 지방에, 그죠? 제주도에 지사를 내기 위해서 약간의 땅이 부지가 필요하면 미리 거기를 이제 투자 목적으로, 그죠? 거기가 지점으로 건설을 해야 되겠다,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석회를 만드는, 그죠? 시멘트를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강원도에다가 토지를 구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은 뭐 눈에 보이는 자산이죠. 그죠? 토지라든지 건물, 그다음 구축물, 또 기계장치, 장비죠.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장비, 또는 시설이죠. 비품이죠. 식당 같으면 테이블, 의자, 뭐 비품도 많죠. 사무직 비품도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사무직 비품은 소모성이지만 그래도 1년이 넘어서게 사용을 하니까, 그죠? 물론 감가상각이라는 걸 처리를 할 거지만, 그죠? 그래서 건물이나 구축물, 기기장치는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해야, 토지만 빼고, 그죠? 토지는 감각이 안 돼. 땅값이 올라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유형자산에 대한 부분, 그 다음 눈에 안 보이는 거, 초기에 이제 개발비라든지 영업권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그 다음 저작권에 대한 것이 무형자산이고, 또 소프트웨어 같은 거 구매를 했을 때, 개발을 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뭐 만약 회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을 한다는 그것도 소프트웨어죠. 그것도 무형자산에 속하는 거고, 일부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이 필요한 경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광산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20년 내가 돌을 캐겠다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횟수만큼 정액법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투자비에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형자산 이런 달리하고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에는 장기적으로 외상 매출금이나 부도금, 지금 못 받을 돈이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임차 보증금 같은 것은, 그죠? 물론 5년 뭐 임차를 한다든지, 그죠? 우리가 빌렸다는 뜻이죠. 사무실 빌리는 임차 보증금이에요, 그죠? 임대 보증금 아니에요. 그거는 그 빌려준 사람이 임대 보증금이라고 하고, 우리가 많이 빌렸으면, 그죠? 우리 회사가 남의 점포를 빌려서 했으면 임차 보증금을 줘야 빌려주죠. 그 다음에 월 내는 게 임차료죠. 그죠? 그럼 비용이죠. 그래서 이런 임차 보증금은 비유동자산에
속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자산 계증에 속한다. 물론 나중에 또 받을 돈이지, 그죠? 자산 계증은 그래서 플러스라고 그랬죠. 나중에 받을 돈, 그렇게 보면 되죠. 자, 다음은 부채 계정을 학습해 보면, 부채는 좀 간단하죠, 사실은. 그래서 부채는 소분류는 없고, 계정감에 보면 조금 전에 유동자산에서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에 반대되는 개념인 매입 채권이 있어요. 매입 채권은 크게 두 가지예요. 똑같이 반대 개념인데,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 금액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매입 채무에는 외상 매입금. 그러니까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한 거죠. 돈을 안 주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외상으로 매입했다. 원자재를 매입한 거죠. 그 대신 또 원자재를 매입을 하면서 우리 회사가 발행한 거죠. 어음을. 2달짜리 61억, 91억, 31억 발행해서 주면 이제 그건 지급 어음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에 있는 매출 채권과 부채 계정에 있는 매입 채권의 개념은 반대가 니까 같이 쌍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당좌자산이 또 미수금의 반대는 미지급금이죠. 아직 안 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에서 매매한, 그러니까 매출의 계정이 아니고 자산의 개념, 고정자산을 갖고 왔다든지, 그죠? 그런 건 이제 미지급금이에요. 그거는 식당 같은 경우는 내가 테이블을 사왔는데, 그죠? 돈을 안 줬으면 그건 미지급금이에요. 그죠? 만약에 우리 직원한테 월급 나는데 월급 안 줬잖아요. 그건 뭐예요? 미지급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있는 미지급 비용이에요. 비용인데 아직 돈을 못 줬잖아요. 그러면 미지급 비용이에요. 월급을 못 줬으면 좀, 그러면 그런 회사 다니면 좀 힘들죠. 그죠? 일시적인 이 급이 안 나오는 회사는요, 여러분이 재무제표 볼 줄 알고 그 회사 재무제표를 보셔야 돼요. 왜 월급을 늦게 주지? 이유가 특별하지 않으면 회사 옮기려고 연구하셔야 돼요. 슬픈 이야기네요. 그죠? 일단 미지급과 미지급, 또 선수급, 돈을 먼저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죠? 돈을 먼저 받아서 물건을 이제 나중에 줘야죠. 그죠? 또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선불로 받아야 돼. 그죠? 돈 안 주는 사람한테 내 물건 줬는데 와서 막 아부하면서 손 빌면서 물건 좀 주세요 줬더니 안 주는 사람도 그런 신용이 나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이제 미리 돈을 받는 거. 선수 수익도 마찬가지. 그래서 꼭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차입금. 은행에서 대개 유동부채는 단기 차입금 은행에서 빌리죠. 그죠? 그래서 은행 물론 담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신용도 있겠지만 돈을 빌렸을 때는 단기 차입금.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2년, 3년이 넘으면 장기 차입금이죠. 그건 비유동부채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미지급 법인세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상으로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못 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예수금은 줘야 될 돈은 내가 임시로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부가세 예수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월급을 줬잖아요. 줬는데 다 주지 않고 세금은 미리 회사가 갖고 있다가 직원한테 안 줘 그 세금은 국가에 대한 내주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예수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당좌차는 당좌를 마이너스인 거를 갚아야 되는 거고, 말 그대로 가수금은 임시로 1년 내에, 이거는 가수금 계정과 가지급 계정, 자산에 가지급금이 빠졌네요. 근데 가지급을 한 경우가 있고 유동부채, 그 다음에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는 가수금이 있어요. 돈을 임시로 받은 게 있어요. 그죠? 가수로. 그런 것들은 목적이 정확지 않을 때 일단 가수금,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죠? 일단은 이건 나중에 줄 돈이라 생각하고 하는 처리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부채는 사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차입금, 임대 보증금, 그죠? 내가 이제 우리 회사가 넉넉해서 1층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세를 받아먹기 위해서 건물을 이제 빌려준 거죠. 그럴 때는 내가 줬으니까 임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임대 보증금을 받는 거죠. 월세를 받는 건 뭐예요? 임대료죠.
아까 자산하고 반대, 임차료하고 임대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빌릴 대자고 임차는 그죠? 뭐예요? 임대는 빌려준 거고 임차는 내가 빌린 거 그죠? 그거 좀 말이 외국인 학생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임대는 내가 빌려준 거고 빌려준 거예요. 대신 빌려준 거고 임차는 차입 빌렸다는 거죠. 그죠?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용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해하세요. 그래서 임대 보증과 임차금의 반대겠죠. 간혹 반대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재물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거는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차입금과 대여금, 그죠? 또 임차료와 임대료 두 개, 이 네 가지 용어는 알으셔야 돼요. 외상 매출과 외상 매입금처럼 그거랑 같이 세트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밑에 이제 있는데 운전자금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운전자본, 운전. 그래서 워킹, 그러니까 일하는데 필요한 돈이라는 뜻이죠. 넓은 의미로는 저기에 있는 유동자산,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합한 거를 유동자산을 운전자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유동자산에다가 유동부채를 차감한 것이 운전자본으로 순수한 순운전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본계정이죠. 자본계정은 5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좀 용어 어려우니까 자본금에는 주식이 2가지가 있다는 거,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주시고요. 자본이 이제 증감하는 데 따라서 남으면 돈이 남았다는 말이 잉여예요. 조정됐다는 것이 빠졌다는 소리예요. 그렇게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본 잉여금은 자본금의 액수에 돈이 더 들어오면, 그래서 주식을 5,000원짜리인데 5,000을 100원을 더 받고 5,100원에 팔았으면 잉여금이에요. 그죠? 주식이 만약에 발행가가 5,000원인데 6,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5,000원은 자본금에 들어가고 1,000원은 자본임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과된 거죠. 그러니까 자본임금은 플러스 된 거고 마이너스가 된 건 자본 조정이에요. 반대로 주식을 5,000원짜리 4,000원에 1,000원 밑지고 팔은 거예요. 그러면 자본금에는 5,000원으로 쓰고 자본 조정에는 마이너스 1,000원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죠? 그 정도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 기타 법적 적립금, 의무적립금. 중요한 건 여러분 마지막엔 단기순이익이 거기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단기순이익에 동그라미 치세요. 단기순이익이 매년 발생하는데 그거를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단기순이익은 같은 의미인데 당해년도냐 전년도냐 차이가 이거는 이제 결산 전표를 끊어서 발행을 해서 이제 처리하는 거니까 그냥 이익잉여금은 단기순이익이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대한 개정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회계를 안 배웠다는 가정하에 잠깐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신 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참고로 회계 관련된 개정 과목을 좀 따로 하시고 만약에 없으면 저한테 재본하라는 책의 자료에 맨 뒷페이지에 개정 과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기업의 자산, 자원이죠. 자산. 그죠? 그다음에 부채는 의무예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이러한 소유분에 대한 지분을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동성에 따라서 그래서 유동자산이 많으냐 작으냐에 따라서 장기 부채냐 단기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재무상태표를 보고 어떤 개정 과목을 보고 여기에서는 장기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고 단기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냐를 이제 봐야 돼요. 이제 다다음 시간에 분석을 하면서 퍼센트로 그죠?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무구조는 건전성에 대한, 이 회사가 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건전한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의 장단기로, 아까 투자 자산을 어디다 했는지를 보면, 이 회사가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투자 계획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그 다음에 한계점이 있어요. 재무제표를 보고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다 믿으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좀 자산에 대한 측정 기준이 좀 뭐랄까 유형자산에 대한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여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부 브랜드 가치가 그러니까 무형자산 같은 경우 저작권 때문에 이런 가치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힘들어요. 있잖아요. 광산을 캐봐야 하는 거지. 이제 원유를 내가 이제 캔다고 그랬을 때, 그죠? 막상 가봤더니 가치가 없는 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즉 비계량적인 거에 대한 측정이 좀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또 뭐 인적자원 직원이 100명이 있고 200명이 있는데 100명이 있는 회사보다 200명이 있는 회사가 더 매출이 잘 많을 거다라는 판단은 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런 것들 비계량된 인적자원에 대한 가치 측정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고, 재무상태표에서 좀 이런 회사 간혹 있는데 분식회사, 그죠? 분식회계를 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식회계는 두 가지예요.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비용을 작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관점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이제 다른 보조 정보, 즉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경험자들을 통해서 좀 분식회계의 보는 시야를 이제 넓히시면 좋은 거고요. 네 번째는 재무 상태표는 현재 가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가치 외의 항목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주식 주석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환율 같은 외화 가치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한계점이 있으니까 다른 제표, 다른 스테이트먼트를 활용해서 그 기업을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주석도 보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자본 변동표예요. 그래서 자본이 이제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 그죠? 자본의 변동은 뭘 말한다 그랬습니까? 그쵸? 주주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오른쪽에 밑에 있는, 그죠? 에쿼티죠.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의 흐름이죠. 그래서 자본이 아까 1번 자본금은 액면이고, 그 다음에 초과 발행은 자본 잉여금이고, 할인 발행은 자본 조정이고, 그 다음에 포괄 손익 누계에게는 이제 손익계산을 보고 잔액을 여기다 입력하시면 차대가 딱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자본 변동표는 우리가 기업의 자본을 크기하고 또 일정 기간, 즉 회계 기간 동안에 자본 변동에 대한 관한 정보가 나타나는데 그 5가지를 보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크게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 그죠? 그 재무상태표 자본 밑에 부채를 제외한 그 항목 5가지하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같이 대줘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죠? 자본 변동표는 그 2가지의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대조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변동된 원천, 즉 소유주의 투자나 또는 얼마로 분배가 됐고 또 이익이 얼마큼 환산적으로 그러니까 매출 단가당 됐는지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와 정상대표 자본 계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잘 안 봤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제가 다크라는 그 회사의 인터넷상에서 재무제표를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고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회계연도예요. 그 한 회계연도에 이익잉여금, 아까 이익잉여금 뭐라고 했어요? 그쵸? 당기순이익을 말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변동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는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이익금, 또 반대로 손실금인 주주와 회사에게 이익 난 거를 얼마큼 배분을 하겠느냐, 몇 프로로. 그러니까 주주당 뭐 500원을 줄 건지 100원을 줄 건지, 그죠? 100원, 200원 작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시가하고 달라요. 그죠? 시가 기준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주주액 500원이면 500원에 대한 퍼센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익금에 대한 배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자본이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대주주들은 배당금에 따라서 이익금이 많죠. 그죠? 그래서 자본 변동표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실 줄을,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안 돼 있어요. 쉽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려고 노력하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재무제표 중에서, 그죠? 우리가 두 가지를 봤죠. 재무상태표와 자본 변동표를 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계정 과목을 먼저 이해를 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좀 예습을 안 했으면 오늘 꼭 가서 복습하셔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 과목 깊숙이는 안 들어가도 제가 아까 설명한 정도의 중분류까지 하셔야 돼요. 중분류. 소분류까지 뭐 알면 더 좋고요. 그러면 재밌죠. 소분류까지 아시면 계정 과목까지 아시는 분은 재무에 관심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식의 미래에 주식에 관심 있는 분은 꼭 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그냥 감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 변동표는 주주 이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대주주가 주식을 더 구매를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그 느낀 걸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주식이 대주주가 주주에 대한 변동이 없어요. 또는 아니면 주주가 또 팔았어요. 그랬을 때 판단을 여러분이 그걸 보고 그 대표 청수를 안 만나도 이분의 심리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주식이 이동된 걸 가지고. 또 밑에 뭐 부사장님 또 주주들이 여러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주주 말고. 그래서 그 주주들이 어떻게 누가 이동을 하고 이런 걸 이제 알면 깊숙한 정보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것을 이 회사에 투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재무 분석을 하기 전에 초기 단계니까 오늘 이걸 꼭 예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